잿빛거리에서 찾은 나의 태양, 불멸의 연가. 제1장, 빗줄기에 씻기지 않는 망령.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JS그룹 본사 99층. 강성민 회장의 집무실은 마치 거대한 얼음 요새 같았다. 통유리창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보석을 뿌려놓은 듯 화려했지만 그 빛은 성민의 눈동자에 닿는 순간 차갑게 사그라들었다. 30 중반의 나이에 그룹을 재계 5위권으로 끌어올린 냉혈한 세간의 평가는 화려했으나 그의 영혼은 3년 전 안에 지선을 잃은 그날 이후로 만년설이 덮인 황무지에서 멈춰 있었다. 회장님, 이번 지방생산 라인 점검 일정은 국도를 경유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현지 민심을 살피고 신규 물류센터 부지를 직접 확인하시겠다는 의중을 반영했습니다. 충직한 신복인 김 비서의 보고에 성민은 무미건조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에게 출장은 업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아니, 오히려 삭막한 집무실을 벗어나 정처 없이 떠도는 행위 자체가 일종의 자학적인 의식에 가까웠다. 고급 세단이 쏟아지는 빗줄기를 뚫고 미끄러지듯 서울을 벗어났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온통 회색빛이었다. 성민은 시트에 몸을 깊숙이 묻고 눈을 감았다. 감은 눈꺼풀 위로 지선의 환한 미소가 잔상처럼 떠올랐다.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녀의 모습은 금방 다녀올게요 라며 수줍게 웃던 그 얼굴이었다. 그것이 영원한 이별이 될 줄 알았다면 제 목숨을 바꿔서라도 그녀를 붙잡았을 텐데.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성민의 몸이 앞으로 강하게 쏠렸다. 안전벨트가 가슴을 조여왔고 팽팽한 긴장감이 차 안을 가득 채웠다. 김 비서가 사색이 되어 급히 차 밖으로 뛰쳐나갔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갑자기 리어카 한 대가 도로 중앙으로. 성민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보았다. 거센 비가 내리는 국도 한복판, 낡은 리어카 한 대가 뒤집혀 있었다. 그 위에는 빗물에 젖어 흐물흐물해진 박스더미와 찌그러진 알루미늄 캔들이 흉측하게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무너진 고물 더미 옆에 한 여자가 넘어져 있었다. 해진 외투, 흙탕물이 튄 바지, 그리고 헝클어진 머리칼 사이로 보이는 가녀린 목덜미. 성민은 왠지 모를 기시감에 사로잡혔다. 심장이 이유 없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빗방울이 그의 수백만 원짜리 맞춤 정장을 적셨지만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었다. 이봐요, 다친 곳은 없습니까? 성민의 목소리에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성민의 세계는 거대한 폭발과 함께 멈춰섰다. 3년 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장례를 치르고 묘비명을 새겼던 여자. 매일 밤 꿈속에서만 만날 수 있었던 영혼의 반려자, 지선이 그곳에 있었다. 성민 씨. 갈라진 목소리, 떨리는 눈동자. 성민은 숨쉬는 법조차 잊어버렸다. 지선의 등 뒤에는 커다란 포대기에 쌓인 채 빗소리에 놀라 울음을 터뜨리는 두 아이가 있었다. 성민은 비틀거리며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억겁의 세월이 흐른 듯한 침묵 끝에 그가 짐승 같은 오열을 터뜨리며 지선의 진흙 묻은 손을 부여잡았다. 지선아, 당신이지. 제발 꿈이라고 하지마. 당신이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야. 제2장, 뒤틀린 욕망의 파편들. 두 사람의 인연은 5년 전 운명처럼 시작되었다. 촉망받는 서양화가였던 지선은 전시회장을 찾은 성민의 차가운 눈빛 속에서 고독을 읽어냈고, 성민은 그녀의 캔버스 위에 담긴 따뜻한 오렌지빛 일출에서 처음으로 삶의 온기를 느꼈다. 하지만 JS그룹의 실권자이자 철혈 여제로 불리는 성민의 어머니 한명숙 여사에게 지선은 그저 아들의 앞길을 막는 잡초일 뿐이었다. 한 여사는 자신의 야망을 완성하기 위해 정략 결혼을 추진 중이었고, 지선의 존재는 제거해야 할 암세포와 같았다. 자네 같은 고아가 우리 가문의 며느리가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당장 내 아들 곁에서 떠나. 한 여사는 돈 봉투와 협박을 동원했지만 평소 어머니에게 순종적이었던 성민은 지선 앞에서만큼은 야수로 변했다. 그는 상속권 일부를 포기하고 가문의 비호를 거부하면서까지 지선과의 결혼을 강행했다.
그렇게 시작된 지하 단칸방에서의 신혼생활은 그들에게는 그 어떤 궁전보다 화려했다. 하지만 행복은 독이 든 성배였다. 성민이 그룹의 사활이 걸린 유럽 프로젝트를 위해 3개월간 장기 출장을 떠났던 3년 전의 어느 날, 비극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한 여사는 아들이 없는 틈을 타 지선을 본가로 소환했다. 당시 임신 초기였던 지선은 아이 소식을 전하면 시어머니의 마음이 돌아설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었다. 어머니, 성민 씨 아이를 가졌어요. 쌍둥이래요. 지선의 고백에도 한 여사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차갑게 웃으며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다. 그것은 성민의 필체를 정교하게 위조한 이혼 합의서와 해외 이주 서류였다. 우리 가문의 핏줄을 너 같은 천한 몸에서 나오게 할 순 없지. 성민이는 이미 유럽에서 유력 정치인의 딸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 서류에 서명하고 조용히 사라져라. 그렇지 않으면 내 뱃속의 아이도 성민이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어. 한 여사의 수하들은 지선을 강제로 산부인과로 끌고 가려 했고 위협을 느낀 지선은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의 신분증과 핸드폰은 모두 탈취당했고 한 여사는 미리 준비한 시신 없는 가짜 사고 보고서를 성민에게 보냈다. 성민이 귀국했을 때 그는 이미 아내를 잃은 상처 입은 짐승이 되어 있었다. 제3장 쪽방촌의 들꽃과 두 송이 봉오리. 쫓겨난 지선에게 세상은 거대한 무덤과 같았다. 한 여사의 감시망을 피해 그녀가 숨어든 곳은 지방의 한 낡은 항구 도시, 철거를 앞둔 쪽방촌이었다. 지선은 그곳에서 홀로 진통을 견뎌냈다. 병원비가 없어 산파도 없이 낳은 쌍둥이 형제 준서와 지우.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그녀가 살아야 할 유일한 이유였다. 엄마가 미안해. 아빠한테 보내주지 못해서 미안해. 지선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식당 설거지는 기본이었고 시장통에서 생선 박스를 나르기도 했다. 하지만 돌이 채되지 않은 쌍둥이를 맡아줄 곳은 없었다. 결국 그녀는 아이들을 등에 업고 밤마다 거리로 나가 폐지를 줍고 공병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녀의 곁에는 쪽방촌의 기인으로 불리는 박영감이 있었다. 왕년의 대학 교수였다는 소문만 무성한 박영감은 까칠한 말투와 달리 지선에게 리어카 끄는 법을 가르쳐주고 아이들이 아플 때면 약초를 구해다주는 츤데레 같은 조력자였다. 이봐, 그림쟁이 양반. 인생은 캔버스가 아니야. 덧칠한다고 지워지는 게 아니라고. 그저 견디는 게 이기는 거야. 박영감의 조언을 들으며 지선은 3년을 버텼다. 겨울바람이 옷깃을 파고들 때면 그녀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아이들을 감싸 안았다. 손가락은 동상에 걸려 짓물렀고 무릎은 찬 바닥을 기어 다니느라 성할 날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를 가장 괴롭힌 것은 TV 너머로 보이는 성민의 얼굴이었다. JS그룹 강성민 회장, 대규모 사회공헌 사업 발표. 화면 속의 그는 여전히 멋지고 당당했지만 그 눈동자에 서린 깊은 슬픔을 지선은 단박에 알아챘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안기고 싶었으나 자신이 나타나는 순간 시어머니의 독수가 다시 아이들을 향할까 봐 그녀는 스스로 잿빛거리의 유령이 되기를 택했다. 제4장 폭풍 전야의 진실. 성민은 지선과 아이들을 곧장 서울의 VIP 병원으로 옮겼다. 3년 만에 마주한 진실은 성민의 영혼을 갈갈이 찢어놓았다. 김 비서가 가져온 조사 보고서는 한명숙 여사의 잔인한 범죄를 낱낱이 밝혀내고 있었다. 회장님, 3년 전 사고 당시의 병원 기록과 시신 안치소 관계자들의 매수 장부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사모님을 추적했던 사설 탐정들의 자백도 받아냈습니다. 모든 배후는 한명숙 여사님이 확실합니다. 성민의 눈동자가 차가운 분노로 번뜩였다. 그는 보고서를 갈갈이 찢어버렸다. 자신이 가장 믿었던 혈육이 자신의 심장과도 같은 여자를 죽음보다 더한 고통으로 밀어넣었다는 사실에 성민의 이성은 증발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잠든 지선의 야인 얼굴과 그 곁에서 아빠인지도 모른 채 낯선 환경에 겁먹은 쌍둥이들을 보며 성민은 맹세했다.
다시는 누구도 자신의 가족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는 즉시 본가로 향했다. 거대한 정원과 대리석 기둥이 즐비한 저택. 성민은 거실에서 태연하게 난초를 다듬던 한 여사 앞에 섰다. 어머니, 즐거우십니까? 이 으리으리한 집에서 아들의 눈을 가리고 며느리와 손주들을 길바닥으로 내몬 기분이 어떠냐고요. 성민의 포효의 한 여사는 짐짓 놀란 척했으나 이내 본색을 드러냈다. 다 너를 위한 결단이었다. 그까짓 여자 하나 때문에 그룹의 위신을 깎아내릴 순 없었어. 이제 와서 어쩌겠다는 거냐. 이미 지선이는 폐지나 죽던 거지가 되었는데 그런 여자를 다시 안주인으로 앉히겠다고. 어머니가 말하는 그 거지가 저에게는 우주입니다. 오늘부로 저는 JS그룹의 모든 직함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가진 주식 15%와 개인 자산은 모두 전문 경영인 체제와 사회복지재단에 넘길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당신을 살인미수 및 감금, 유기 혐의로 고소할 준비도 마쳤습니다. 강성민, 내가 미쳤구나. 내 아버지가 어떻게 세운 제국인데. 성민은 차갑게 미소 지으며 뒤를 돌아보았다. 아버지가 세우신 건 제국일지 몰라도 어머니가 만든 건 지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그 차가운 황금성 안에서 당신의 권력과 함께 썩어가십시오. 다시는 제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만약 한 번이라도 더 제 아이들을 건드린다면 그때는 아들이 아니라 저승사자로 당신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성민은 미련 없이 저택을 나섰다. 등 뒤에서 한 여사가 소리를 지르며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제5장 파도 소리가 들리는 파라다이스. 모든 권력을 내려놓은 성민은 지선과 아이들을 데리고 동해안의 작은 어촌마을로 내려갔다. 그가 챙긴 것은 오직 지선이 좋아하는 물감 세트와 아이들의 여벌 옷뿐이었다. 처음에 지선은 성민의 희생에 죄책감을 느끼며 그를 밀어내려 했다. 성민 씨, 당신은 태양처럼 빛나야 할 사람이에요. 나 때문에 어두운 구석으로 들어오지 마요. 성민은 지선의 야인 손을 꼭 쥐고 눈물을 흘렸다. 지선아, 내가 회장 자리에 앉아있던 3년 동안 내 영혼은 이미 죽어 있었어. 당신이 폐지를 줍던 그 길바닥이 나에게는 이 저택보다 더 가치 있어. 이제는 당신과 아이들을 지키는 평범한 가장으로 살게 해줘. 그게 내 진짜 꿈이야. 마을 끝자락,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오두막집. 성민은 낮에는 선박수리 공장에서 기름때를 묻히며 일을 배웠고 저녁에는 아이들과 함께 모래사장을 달렸다. 준서와 지우는 아빠의 목덜미에 매달려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특히 개구쟁이 지우는 성민의 코에 아이스크림을 묻히며 그를 웃게 만들었고 차분한 준서는 성민이 수리하는 선박 부품들을 관찰하며 천재 공학 소년의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이곳에는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다. 마을의 활력소인 오징어 순대 할머니와 입만 열면 무용담을 늘어놓는 이 선장은 성민을 서울에서 온 몰락한 재벌이 아닌 그저 일손 부족한 삭삭한 청년으로 대했다. 성민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조건 없는 이웃의 정을 느꼈다. 지선은 다시 붓을 들었다. 그녀의 캔버스에는 더 이상 슬픈 회색조가 아닌 찬란한 아침 바다의 윤슬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담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그림은 마을의 작은 창고를 개조한 갤러리에 전시되었고 우연히 이곳을 찾은 여행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다시금 화단의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제6장 잿빛거리에서 찾은 진정한 태양. 2년의 시간이 흘렀다. 어촌마을의 작은 갤러리에서 지선의 정식 개인전이 열렸다. 전시회의 제목은 별표 잿빛거리에서 찾은 나의 태양 별표이었다. 전시회에는 폐지더미 사이로 피어난 작은 꽃과 그 꽃을 향해 걸어오는 아빠와 아이들의 모습이 담긴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전시회 마지막 날, 한 대의 고급 세단이 마을 입구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몰라보게 수척해진 모습의 한명숙 여사였다. 그녀는 모든 직위를 박탈당하고 가택연금에 가까운 생활을 하던 중 암 진단을 받았다. 죽음을 앞두고 나서야 그녀는 자신이 쌓아올린 황금 성벽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깨달았다고 했다. 성민아,
그리고 지선아. 한 여사는 지선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손등 위로 참회의 눈물이 떨어졌다. 성민은 어머니를 차갑게 대하려 했으나 지선이 먼저 한 여사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용서라는 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할머니가 누군지는 알려주고 싶어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남은 시간을 위해 다시 시작해봐요. 지선의 넓은 포용력의 성민도 결국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다. 한 여사는 자신이 가져온 거액의 재산을 손주들의 이름으로 된 꿈나무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데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이제야 권력이 아닌 가족의 체온이 주는 온기를 깨달은 듯했다. 전시회장 밖으로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성민은 지선의 어깨를 감싸 안고 바다를 바라보았다. 지선아, 고마워. 나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성민 씨, 우리를 찾아줘서 고마워요. 이제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아요. 준서와 지우가 파도를 따라 뛰노는 소리가 파도 소리와 섞여 들려왔다. 3년이라는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온 그들에게 이제 내일의 태양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축복의 약속이었다. 제7장, 잿빛거리의 현자, 박영감의 진실. 성민이 어촌마을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그는 마을의 골칫덩이이자 괴짜로 불리는 박영감의 낡은 오두막에서 뜻밖의 물건을 발견했다. 그것은 먼지 쌓인 설계도면 뭉치와 지금은 고인이 된 성민의 아버지 강진호 선대 회장과 함께 찍은 낡은 흑백 사진이었다. 박영감의 본명은 박치권. 30년 전 JS그룹의 모태가 된 JS중공업의 수석 설계자이자 강진호 회장의 오른팔이었다. 그는 대한민국 최초의 독자 모델 선박 엔진을 개발한 천재 공학자였으나 한명숙 여사가 그룹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벌인 기술 유출 조작 사건에 휘말려 모든 명예를 잃고 숙청당한 인물이었다. 자네가 강진호의 아들이라는 건 처음 본 순간 알았지. 그 고집스러운 눈매가 꼭 닮았거든. 박영감은 껄껄 웃으며 성민에게 소주잔을 건넸다. 그가 지선을 지켰던 것은 단순히 측은지심 때문이 아니었다. 한명숙이라는 거대한 괴물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채 길바닥으로 내몰린 지선의 모습에서 과거 자신의 처참한 몰락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회장직을 버리고 여기 온 걸 후회하나? 자네가 버린 그 기술 특허들, 사실은 내가 강 회장과 함께 밤을 새우며 만들었던 것들이야. 한 여사는 그걸 돈으로만 보겠지만 나는 그걸 자네에게 돌려주고 싶네. 박영감은 지선이 폐지를 줍던 리어카 밑바닥에 숨겨두었던 이중 보관함을 열었다. 그곳에는 한 여사가 그토록 찾으려 했던 JS 그룹 차세대 친환경 엔진의 핵심 원천 기술 데이터가 담긴 USB가 있었다. 박영감은 30년 동안 이 복수의 칼날을 갈며 한 여사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진실의 조각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성민은 박영감의 가르침 아래 화려한 경영인이 아닌 진정한 엔지니어로서의 삶을 배우기 시작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박영감과 함께 마을의 고장난 어선들을 수리하며 그는 아버지가 꿈꿨던 사람을 향한 기술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제8장, 두 송이 태양, 준서와 지우의 성장기. 시간은 쉼없이 흘러 10년이 지났다. 잿빛거리의 흙탕물 속에서 피어난 쌍둥이 형제, 준서와 지우는 어느덧 13살 소년이 되었다. 같은 날, 같은 배 속에서 태어났지만 두 아이는 마치 낮과 밤처럼 서로 다른 매력을 뽐내며 성장했다. 냉철한 수호자, 형준서. 준서는 아빠 성민의 명석한 두뇌와 박영감의 공학적 기질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마을의 고장난 라디오나 경운기를 뚝딱 고쳐내 꼬마 박사로 불렸다. 준서의 눈은 언제나 차분하고 깊었다. 그는 어린 시절 엄마가 겪었던 고통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다. 아빠, 내가 만든 이 프로그램이 상용화되면 이제 엄마는 비오는 날 리어카를 끌지 않아도 돼. 내가 세상에서 가장 튼튼하고 안전한 성을 지어줄 거야. 준서는 독학으로 프로그래밍을 익혀 실종 아동이나 소외계층을 위한 세이프티 네트워크 시스템을 개발해 최연소 IT 경진대의 대상을 휩쓸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다시는 자신의 가족처럼 힘없는 사람들이
거대 권력에 짓밟히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JS그룹의 경영권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그들이 가진 기술력을 올바른 곳에 쓰게 만들겠다는 단단한 야심을 품고 있었다. 이 자유로운 영혼, 동생 지우. 반면 지우는 엄마 지선의 예술적 감수성과 아빠의 불같은 열정을 닮았다. 지우의 손은 항상 물감 범벅이었고 그의 스케치북에는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파도의 일렁임이 가득했다. 지우는 엄마의 전시회가 열릴 때마다 구석에서 눈물을 훔치는 할머니, 한 여사를 가장 먼저 용서한 아이이기도 했다. 할머니, 이 그림 봐요. 할머니 얼굴에 주름이 많아서 내가 무지개색으로 칠해줬어. 이제 안 슬프지? 지우의 천진난만한 위로는 한 여사의 꽁꽁 얼어붙은 심장을 녹이는 유일한 난로였다. 지우는 세계 최연소로 베네치아 비엔날레에 초청받으며 화단의 혜성처럼 등장했다. 그의 작품에는 잿빛거리의 슬픔이 아닌 그 너머에 존재하는 용서와 빛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지우의 그림을 보며 지옥에서도 천국을 그려내는 아이라고 칭송했다. 제9장 마지막 복수 그리고 진정한 승리. 준서가 15살이 되던 해 JS그룹은 한명숙 여사의 부재와 전문 경영진의 부패로 위기를 맞이했다. 그때 은둔하고 있던 성민과 박영감 그리고 천재 소년 준서가 세상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성민은 회장 자리를 되찾으려 하지 않았다. 대신 박영감이 보관해온 원천 기술과 준서가 개발한 보안 시스템을 결합해 JS그룹의 부패한 이사진을 몰아내고 그룹을 공익재단형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시켰다. 한 여사가 그토록 집착했던 혈연 경영과 독점 권력을 스스로 해체해버린 것이다. 이것이 제가 드리는 마지막 용서이자 처벌입니다, 어머니. 성민의 선언과 함께 JS그룹은 이제 개인의 소유가 아닌 지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고 박영감 같은 기술자들을 보호하는 거대한 태양의 요람으로 재탄생했다.